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요즘 여권의 관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특히 어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가량이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가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불공정하다면서 지금같이 심리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중대한 결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요, 대강당 안으로 들어와서 행사 중. 오늘 행사를 주최한 서울특별시를 이끌고 계신 분이죠. 오세훈 시장님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상호 의회와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함께 논의해 주신다면 이 위기를 잘 활용해 보자 하는 이런 희망의 분위기가 싹트지 않을까, 저는 감히 제안드려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뉴스와이드 첫 순서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 궁금한 점들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제 그 행사, 그러니까 개헌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그것도 관심이었지만 이 토론회에 48명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108명이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큰 관심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대선 출정식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언론에서 내렸습니다만, 이 정도 숫자의 현역 의원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셨습니까? 네, 미리 참석하실 분들을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요. 예. 뭐 많이 와주신 게 정말 고맙기도 하지만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 개헌하자는 게 보통은 요즘에 예. 이 뭐 대통령 뭐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상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전에 소개된 것처럼 이제 의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내용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그 제목에도 잠깐 나왔는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경제 도약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 대한민국 내에 4개의 싱가포르를 더 만들자는 겁니다. 싱가포르이 지금 국민소득 10만 달러인데요. 우리가 지금 3만 5천 달러에 몇 년째 묶여 있잖아요. 예. 근데 영남권에 한 2개 정도, 호남권에 하나 정도, 또 충청권 이렇게 만들어서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경쟁 상태에 돌입하자는 겁니다. 예. 싱가포르의 인구가 한 600만이 좀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인구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한테는 외교 안보만 남겨놓고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을 전부 내려보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돈인데요. 세입 세출권까지를 포함한 재정권,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규 재정권까지를 다 주는,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운 이런 권한을 주어서 다시 한번 80년대, 1980년대의 고속성장, 10% 성장, 그 정도로 몇 년 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시스템을 따와가지고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는 겁니다. 아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한 10년 내에 10만 달러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넘어진 김에 뭐 쉬어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헌법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왔으니 이 기회에 해법을 헌법 개정에서 찾아서 한번 으쌰으쌰 나라를 한번 확 바꿔보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게 계기가 돼서 개헌할 수 있는 계기다. 그러나 중앙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걸 지금 한번 해볼
기회가 왔다. 이게 지금이 왜 이 시점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이 중앙 권력 구조 주로 사실은 개헌 논의가 네. 여기 집중됐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앙 권력 구조는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이걸 좀 구상이나 생각을 하시기 사실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논을 하면 자연히 4년 중임제로 갈 것 같고요. 예. 또 책임 총리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치에 관한 권한을 다 초강력 초강력 지자체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예. 굳이 뭐 책임 총리제를 하지 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으로 대폭 모든 권한을 내려보내서 발전을 자체적인 책임하에 자체적인 재원으로 예. 하자. 그러려면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을 지금 한 7대3 되는데 5대5 이상으로 예.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연방제 수준으로 연방 국가 체제 수준 정도로 지방 분권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미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연방제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하니 예.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과감하게 예.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헌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1야당이자 다수당이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요즘에 보면 과거에는 개헌 얘기를 좀 했어요. 야당에서도. 그런데 민주당 대표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아마 뭐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 우리 당 후보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아마 개헌 얘기를 다 하겠죠. 뭐 그 헌법이 이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의회 폭고, 민주당의 의회 폭고, 대통령의 계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개헌을 꼭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조금 회피하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입장을 정리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개헌에 대한 동의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시는 그렇게 겁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요 지금도 오늘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소속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열리고 있고 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실까요? 하여튼 뭐 제 입장보다도 예. 저는 당초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봐도 계엄은 좀 무리스러웠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어떤 점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첫째는 헌재 재판관 구성원 중에 예. 처신이 지나치게 가벼운 분이 계십니다. 어.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 때 뭐 선임이 돼서 예. 뭐 특정 정치 성향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예. 본인이 특정 SNS를 팔로우를 해서 너무 본인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심성이 없다. 자제하지를 않는다. 이 점은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적인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흔히 재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유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쪽에 첨예하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 마음이 저 재판관은 저쪽 편이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차적으로 누가 보아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때 예. 그럴 때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서 과연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 공정한 재판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예. 이 점은 좀 헌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셋째는 지나치게 서둔다는 겁니다. 사실 상대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재판의 본질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예. 수천억이 걸려 있는 뭐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업자에게 편의를 봐줘서 수천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예, 예.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런 내용은 수사도 오래 걸렸고 예. 재판도 지금 아직까지 사실실관계에 머물러서 굉장히 국민들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고 예.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위증교사죄나 허위사실공표죄는 곁가지 중에 곁가지거든요. 예.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뭐 다음 달까지 선고가 나오니 많이 하는 판에 대통령의 지위가 걸려 있는 헌재 재판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게 되면 예.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서두르는 게 혹시라도 예. 국제적인 신인도나 나라의 어떤 그 신뢰감을 국제사회에서 빨리 예. 확보하기 위해서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예. 그러면 적어도 국무총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상태에서 헌재 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예. 대행이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으로 혹시 지나치게 속도를 내게 되면 예. 아마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판의 생명은 신뢰거든요. 예. 승복이 돼야 되는데 예.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건 결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서도 예.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심판, 변론, 추가기일을 하루 한 번 더 잡았어요. 18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예고된 마지막이었는데 안 잡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날짜 하나를 18일 별로 하나 잡았는데 이걸 두고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그 정도면 또 충분하다 또 이렇게 약간 맞섰거든요. 글쎄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예. 저게 뭐 18일이 최종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기일인지 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만 했습니다. 지금. 1억 그 정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지금 뭐 18일 날 추가 기일을 지정해도 빠르면 2말 3초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국민도 아마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재판 기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의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도 그 행사가 끝난 뒤에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거 이 질문 기다렸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셨는데 바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어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명태균 씨 쪽은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명태균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뭐 변호인을 통한다든가 예. 명태균을 면회한 민주당 의원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면 예. 팩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신 공격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주와 악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는데요. 그게 저한테 접근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반증 아닐까 싶고요. 예. 뭐 어쨌든 좋습니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테니까. 근데 문제는 예. 검찰입니다. 검찰. 지금 저희가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2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2달 한 열흘 된 것 같은데요. 수사를 안 합니다. 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PC도 압수해갖고 예. 명태균이 뭐 대화를 다 녹음했다는 무슨 휴대폰도 확보를 했고 예. 그리고 명태균은 당연히 구속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하는가? 조사를 안 하니까 무슨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검찰의 직무 유기가 결과적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정치검찰 얘기 됐습니다. 전 지금 분명히 검찰은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당연하죠. 빨리 수사 안 해주면 정말 예.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빨리 수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또 다시 명태균 특검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정을 시켰어요, 상위에. 그리고 다수당이니까 아마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을 수순을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도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면회러 간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와서도 무슨 사실관계에 대해서 뭘 진전된 얘기를 하질 못하잖아요. 예.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정치화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흠집내고 폄하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선거 같은 데 악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의도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꿰뚫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주제, 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조금씩 나온 얘기가 오세훈 시장님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뭐 잠재적으로 지지층이 겹친다. 그래서 뭐 연대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목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조기 대선 쪽으로, 그리고 한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향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쪽으로 뭐 이렇게 나설 수 있다 이건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지층이 겹친다는 데도 동의할 수 없지만 지지층이 서로 겹친다고 해도 예. 지지층이 겹치면 연대 안 하죠. 아, 오히려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사리도 안 맞고. 예.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표가 된 게 작년 여름이셨거든요. 예. 그 이후에 식사 한 번, 차 한 잔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왜 연대설이 나오는지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엊그저께 뭐 패널이 한동훈 대표 쪽을 대변하는 패널이 뭐 저희 참모 중에 누가 서울시장 뭐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뭐가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확인해 봤거든요. 예. 네, 그렇게 말한 참모는 없고요. 어. 또 혹시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뭐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건 정말 큰 결례다. 한동훈 전 대표께. 그분은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예. 그런 분에게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 그런 큰 결례가 어디 있냐. 그러니 앞으로 혹시라도 지나가는 예. 말로라도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 참모들한테 아주 단호하게 지시를 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예. 예, 이렇게 뭐 치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연대설에 대해서 선을 그셨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근데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조기 대선 열리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 당시에는 좀 약간 협력적 관계였거든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다시 한번 협력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정치권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이준석 그 의원님도 이제는 예. 당을 달리하거니와 예.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그런 선언했습니다. 지금. 분한테 사실 크게 결례되는 얘기죠. 네, 그럼 뭐 최대한 열심히 뛰시는 게 맞고 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에 지지율 1위로 나오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습니다.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혹시 그 지지율 숫자를 보시면 조금 의식되거나 그러시는 않으신지, 그리고 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그건 좀 약간 판단이나 이런 걸 좀 해보셨을까요? 뭐 김문수 선배님은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예, 그런 분인데 뭐 당연히 지지율이 높이 나올 만하죠. 예, 그 사실상 뭐 지금 아직 대선 국면이 아닌데 예.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논하는 게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제가 뭐 되도록이면 언급은 자제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맑은 분입니다. 예. 제가
16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미래연대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른바 개혁파라고 그래 소장파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 그때 저희 모임에 사실상 그 어떤 멘토 역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 상황에 대해서 아, 이분은 이 정도를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요 질문은 좀 마지막 질문인데 정책과 좀 관련돼 있어서 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게 강남 지역 일부 강남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대거 해제한 부분인데요. 네. 오늘도 이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나온 이제 반응이 조금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이거 규제 개혁 차원으로 보인다라는 쪽과 이게 자칫 집값 상승을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약간 지적도 좀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는지 결정의 배경은 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게 상당히 비법률적인 그러니까 초헌법적인 제한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집을 내가 팔고 싶은데 맘 놓고 못 팔고 사고 싶은데 맘 놓고 못 사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예. 우육책이었는데 예. 상시화해 놓을 수는 없는 아주 비상한 조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아주 폭등을 해서 우리 88 조치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래서 뭐 그린벨트까지 풀어섰습니다. 예. 이런 조치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다가 그게 효과가 없어서 금융까지 조이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 예. 작년 연말 들어서 이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기회를 봤죠. 이 정도면 이렇게 비상한 조치는 해제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예. 그런 판단을 하고 계속 봤는데 해가 바뀌면서 올해 1월 달에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안정기로 들어갔어요. 하향 안정 추세에 완전히 돌입해서 예. 더 이상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이르렀고요.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 결정을 해놓고 또 강남 집값이 들썩거리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예. 다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또 꿈틀꿈틀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전 검사의 20 여기까지 타임라인에 밑으로입니다. 12월 5일 아침에 제가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적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바꿔보겠는데요. 먼저 영상이 좀 나갔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속보 전해드렸죠. 오는 18일에 변론 기일 한 번 더 일단 잡는 걸로. 물론 그 위에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오늘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죠. 오늘로 끝나는 건가 더 있는가. 근데 18일로 한 번 더 일단 잡았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각각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이제 가능한 그런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 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재 진행 상황, 헌재 재판 진행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면 중대 결심 이렇게 간 겁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무슨 의미를 한 걸까요? 일단 뭐 추정이 오늘 나왔어요.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잖아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향후에 있을 심판,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걸까?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이겁니다. 자, 지금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소정욱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시고 손정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정욱 변호사. 대리인단이 얘기한 중대 결심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세 가지 다죠. 세 가지 답니까? 세 가지. 대리인단은 이게 총사퇴하고요. 예. 대통령은 그 재판을 보이콧합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6개월 연장될 때 예. 그때 보이콧했잖아요. 예. 보이콧하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 불복이죠. 예. 그래서 셋 다 이게 중대 결심이다 보이고. 예. 헌재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17번 했어요. 근데 17번.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내란 형사재판의 정인이 520명이에요. 예. 근데 14명 하고요. 예. 시간을 이게 초식에 갖다 놓고 있고 예. 대통령한테 발언권도 안 주고 예. 형사법 163조에 발언권이 있거든요. 예. 질문권이. 마지막에 발언만 줄 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잖아요. 예. 그러고 정인도 무더기 기각하고 저는 왜 이렇게 8조에 빨리 끝내려 하죠? 이재명 대표 재판 외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법원 결정하기 전에 예. 빨리 이게 끝내려고 졸속하니까 이 재판은 이게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중대 결심의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사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콧 등등도 다 이제 가능한 상황이다. 손정혜 변호사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혼자 이제 불만 나타냈고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게 사퇴가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실현될까 조금 좀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기일로 추정되는 기일을 18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좀 방금 전에요.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한 차례 더 9차가 됩니다. 그러면. 네, 평의 결과 증인을 추가 채택한다고 한다면 10차도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18일이 마지막 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최후 변론 진술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하면서 재판 절차에 진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마지막 기일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대거 사퇴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쟁점은 과연 탄핵 심판,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절차가 변호사 강제주의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잠깐 변호사 강제주의. 보통은 변호사 예. 없이도 재판 절차는 진행이 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는 재판은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소송 구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은 다른다 하더라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하더라도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사가 또 변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예. 이렇게 항의의 의사표시나 정치적인 의미로 우리는 사퇴하고 변론을 포기하겠습니다. 할지언정 이게 실효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예. 본인들이 주장하는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 약간 경고성으로 들렸거든요. 이게 무엇일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8차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는 18일에 9차 변론 일단 거기까지만 잡은 상태인데 지금 헌재의 이 재판 속도를 놓고 여야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받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받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지금까지 쭉 진행된 오늘까지 8차죠. 그리고 이제 9차 하나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여야에서는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변론했다. 재판 다 한 거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의견 야당에서 나오죠.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거 이대로 끝내면 이거 완전 졸속입니다. 문제 많아요라고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맞서고 있거든요.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18일까지가 하나 더 잡혔어요. 네. 이 정도면은 변론, 그러니까 재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변론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충분함이 지난 지 오래됐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쟁점으로 제시를 한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 요건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 예. 그다음에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부분, 예. 그다음에 포고령의 뭐 적법성이나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은 몇 차례 변론에 계속해서 진술의 어떤 표현에 이게 뭐 바뀐 거 뭐 이런 부차적이고 사변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투쟁과 정치 선동의 개념이 훨씬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하니까 뭐 최대한 들어주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18일이나 뭐 그 외에 한 번 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 뭐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판단에 충분한 것들을 살펴봤느냐 이걸로 따진다면 이미 저는 위법과 위헌적인 계엄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에는 충분한 것을 다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정표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이 17번이나 열렸다. 근데 지금은 8번. 일단 잡힌 것까지 지금 9번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는 부족하고 이 정도면 졸속이니까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판단이세요? 지금 이제 그 가장 핵심이 체포 14명 체포 아닙니까? 이 부분이 명쾌하게 입증이 됐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도 탄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첩사나 조지호 청장에게 정인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체포조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데 실제 체포된 사람이 없잖아요. 말만 이게 떠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전부 이게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진술들이 좀 부닥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내서 판결문에 정치인 14명을 체포해서 수방사에 구금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파면합니다 이러면요. 그 판결문 누가 이게 성부하겠느냐고요. 지금 중요한 분이 아무리 계엄 사령관이 뭐 핫바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엄 사령관은 한 번 이게 불러서 포고령도 했고 육군 참모총장 불러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전 육참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그때 지정이 됐었죠. 이분이 국회 측 정연돼 있었어요. 그 자료 다 받아서. 근데 갑자기 다 빼버려요. 국회 측에 15명 했다가 5명 줄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떠들면 문상원 정보사령관, 선관위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어디 햄버거 집은 이제 어디서 했다고 뭐 노상원 떠들더니 무당만 불렀어요. 무당만 국회 부르고 노상원 사령관 안 불러.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국회 얘기로 넘어가시면 아니 제 말은 국회도 지금 헌재 사안과 국회 사안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헌재에서도 노상원, 문상원 이런 게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 이런 분은 왜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인들을 더 많이 불러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조지호 청장 안 부르면 체포조를 뭐로 의미할 거예요? 입증할 거예요. 조지호 청장이 안 놓으면 또 이게 검찰에서 한 서류 종이 쪼가리 가지고 이게 입증할 겁니까? 나와야지 뭐 체포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오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 재판도 나가는데 못 넣을 정도 중병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졸속이에요. 일단 두 분 또 의견 충돌하셨고요. 아까 여야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좀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 또 기각이 됐던 상황도 있었고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난 11일 7차 변론이었죠. 이때는 한도수 총리 뭐 등에서 신청했는데 헌재에서 안 받아줬어요. 기각.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에서는 증인 재신청을 했고요. 앞서서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군요. 14일 평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제가 손정혜 변호사께 요 정도 만약에 오는 18일로 변론이 끝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로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18일이 마지막 길이라면 3월 초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일 날 오후 2시부터 양쪽에 2시간씩 최후 변론격인 쟁점 준비 서면과 관련한 최후의 어떤 변론의 어떤 의견 진술을 주었거든요. 예. 그 의견을 모두 종합하고 그동안의 증거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정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선고까지는 통상 2주 또는 길게 잡으면 한 3주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한 3월 초에는 결정할 수 있고 조금 더 숙고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인 3월 중순경 선고할 정도로 재판에 서론, 본론, 중론이 결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론은 양측에서 공방을 최초 했었죠. 국회도 PPT를 마련해서 국회 소추의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중론의 어떤 이야기들이 증거 조사가 됐다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론격인 최후 진술을 준비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고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기다려봐야 되고요. 오는 18일 변론 때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증인 채택 부분 이런 것도 또 내일 결정한다니까 조금 더 변론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는 18일 9번째 변론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직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도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메모 4가지 오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거든요. 그리고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 이게 결정적인 증거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굉장한 다툼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홍장원 전 차장이 관련된 한 말이 있는데 비교하는 영상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쓰는 걸 줬다고 합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자, 들어봤는데요. 손정욱 변호사. 지금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메모를 뭐 어디서 썼냐, 공간화 공터냐, 아니다, 사무실이다, 그리고 뭐 2가지다, 4가지다, 약간 좀 다른 진술 충돌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CCTV가 거짓말할 리 없고요. 보좌관도 이게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명백하게 그 홍장원 이분이 거짓말이고요. 저는 이 메모 넣었을 때요. 방송마다 이거는 가짜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짜라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수첩에 본인이 수첩에 서가지고 막 날려 적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수첩을 찢어서 이게 접어서 버린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범죄자 아닌데 역사적인 자기 수첩의 기록을 찢어서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못 알아보는 글씨를 보좌관이 알아보고 정서해달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법률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 딱 놓잖아요. 수첩을 찢어서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첩이 아니잖아요. 포스트잇. 줘가지고 보좌관이 한번 적고
그 다음날 오후에 가서 기억을 되살려서 또 적고 그다음에 이제 가피를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법적으로도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원본을 안 냈어요. 원본 안 보여주면 이게 증거 인정 안 합니다. 검찰에도 사본 내니까 여기 헌재에서 불법으로 수사기로 넘겨. 이렇게 사본의 사본을 헌재 가져간 거예요. 복사본의 복사본. 이걸 증거 될까요? 두 번째, 메모는요, 누가 작성했는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홍장원 이분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날려 적었다. 글씨가 이게 맞습니까? 필적 감정해봐야죠. 따라서 이게 누가 적은지를 모르고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증거 능력이 없어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오늘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 중에서 약간 충돌하는 부분을 좀 비교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조태용 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을 받고 뭐까지 얘기하는데 또 여기서는 홍장원 전 차장과 또 일치되는 약간의 진술이 또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이게 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막 이게 충돌하는 부분과 그 얘기는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이 상황이고 특히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포 부분은 또 진술이 또 이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들었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태용 원장은 그런 보고나 이런 걸 들은 게 없는 것처럼 그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는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조사나 등등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약간 바인딩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입장을 강화해 주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차원, 대통령 방어적인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이야기의 방어적 차원으로 맞추려면 결국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메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저게 어떻게 4가지죠?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요. 처음에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자소서가 몇 개인가요? 3개입니까? 그렇게 몇 개입니까? 이게 3개입니까? 아니죠. 최종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메모가 4개입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까?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단은 홍장원 차장의 말을 어떻게든 혼란시켜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특히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하는 증인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변적인 얘기와 말꼬리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저게 본질이 아닌데 왜 저런 걸 하지? 결국은 지지층의 선동을 위해서 쇼츠를 만들려고 그 재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쇼츠 영상용으로 적합한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하는 돌리면 거 아니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저한테도 엄청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헌재에서 나온 아주 토막 중에서 유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재에서 얘기한 주요 쟁점 4가지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영상도 좀 나눠서 2가지로 봤는데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 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변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의문 제기를 강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반면에 또 국회 측은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 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이게 좀 문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술 마신 것 같다. 딱 알겠다. 아, 이런 설명. 그러니까 음주 상태였으니까 그때 당시의 기억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진술 이게 정확한 거냐 약간 의문 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국회 쪽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각각 상대방 약간 증인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 제기, 그 정도인데 뭐 진짜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서로들 그러는 건가요, 지금? 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쟁점과 다른 조금 동떨어진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으로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는 일도 흔하지 않는데 이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그 증언 자체가 그 높게 신빙성이 그 평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그러면 있고요. 저로 국회 측에서 오늘 저 질문은 일부러,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 앞에서 일부러 좀 던진 질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심리적인 압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계엄과 관련해서 모종의 어떤 인식과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간접적인 질문일 그렇게 가능성이 직접 또 있고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약간은 그런 분위기의 질문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홍장원과 관련해서 반주를 즐긴 것 같다. 전화를 했더니 딱 술을 먹은 것 같다라는 주장은 이 홍장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의견 진술로서 홍장원 차장이 내란과 관련한 음모를 어떤 선동하는 그 중점에 있는 허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자리까지 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양쪽의 증인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각각의 신뢰성을 약간의 흔들고 약간 의문제기라는 그런 질문들 이런 건가 봅니다. 지금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여당 쪽에서 비판이 많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좀 냈어요. 이거는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우선 문영배 권한대행 동창 인터넷 카페 논란에 경찰 철저 수사하길 이런 입장이 오늘 헌재에서 나왔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카페 해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자, 손중혜 변호사. 동창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동창생들끼리 뭐 의견 주고받는 이런 카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란. 근데 이걸 수사해달라. 그리고 해킹 관련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지나친 어떤 선동과 공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문 그 인터넷 카페를 찾아가서 이 카페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누군가 좀 음란물 성격인 뭐 소위 말하는 좀 야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뭐 다수 성착취물 막 이런 종류인가요? 성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음란적이거나 선정적인 음란물 사진이나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 예. 이 동문 카페의 버젓이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진들이 게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문 카페에 활동했다라는 건 사실상 이것을 방조하거나 이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평가나 공격들이 진행될 그런 뿐만 주장과 아니라 야가 그런 압박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부분은 또 개인정보를 올려서 협박 관련한 문자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예.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재판관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은 사법부의 공격,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그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찰에 즉각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킹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동문이 썼는지 누군가 보통 우리가 인터넷 카페나 하다 보면은 예. 내 아이디로 누군가 해킹을 들어와서 이상한 글 쓰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외부자가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면. 누군가가 이걸 썼는데 누군가조차 특정이 안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실제 이런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고 예. 이 내용을 기초로 협박한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게 수사의 요지입니다. 오늘 헌재에서 이런 입장을 좀 냈어요. 사실 이제 문영배 대행과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당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가만히 보면 약간 뭐 지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까? 라고 또 하면 또 여당에서는 왜 보호하려고 합니까? 또 이런 공방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헌재에서 입장을 냈고요. 다음 주제는 최근에 주말 그리고 요새 평일도 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특히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주도 세력들이 좀 몇 갈래로 있나 봅니다.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광화문파 대 여의도파 이게 뭡니까?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좀 나누는데 사진 보시면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 아닙니까 지금요? 각각이 저 소속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전한길 씨가 이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쪽 집회에 참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용주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하셨던 이런 노무현 정신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운동 때 희생된 분들께 여러분들 덕분에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화가 앞당겨졌다라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전한길 강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자꾸 나오는데 역사에 뭘 가르쳤는지 난 의문이 들어요. 뭐냐 하면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지금 연설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3.1절에 광화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친북, 종북, 친중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안 나오면은 이게 무슨 종북, 친북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한길 강사를 겨냥해서 얘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를 똑바로 못 배운 것 같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묘하게 돼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 주도하는 두 개 세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일단 광화문파로 통상 언론에서 좀 설명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대국본 이렇게 약자를 쓰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광화문파라고 통상 그래요. 그리고요. 원래는 여의도파라고 또 부르죠. 여기는 소년보 목사 그리고 개신교 단체가 만든 세이브 코리아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여기에 지금 전한길 강사가 연사로 참여해서 연설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 대구에서 열린 거는 이른바 여의도파가 주도해서 만든 개최한 집회 이렇게 소개된단 말이에요.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두 개 세로 나눴다. 그리고 아까는 전한길 강사 보고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 오라는 얘기잖아요. 안 오면 당신은 뭐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변호인가. 보수 집회 주도 세력 간의 갈등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권 다툼이고요. 정광훈 목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면 안 되는 분이죠. 우리는 2019년 10월 한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본인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신한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간 뭐 동격 약간 이런 의미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목사가 아니고 이미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리고 정치 권력을 본인이 쥐고 다 흔들어야 되는데 예. 그 세력이 나눠지는 모습 이런 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전한길 그 강사를 중심으로 어떤 뭐랄까 세를 불리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대구에서 열린 그 집회가 좀 대구 부산 결정적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맞득치 않고 예.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그게 침해가 된다 이렇게 예.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한길 강사 쪽은 이게 역할 분담이다. 지역적으로일 수도 있고 역할 그다음에 분담이다. 어쨌든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있는 또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이 그렇죠. 상황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뭐 정광훈 목사 쪽을 뭐 이렇게 뭐 넘어서려고 하거나 그거에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그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광훈 목사가 주장을 했잖아요. 3.1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와라. 네. 안 오면 당신들은 뭐 종북, 친북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전한길 강사가 3.1절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전한길 강사가 뭐 저기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거기에 다른 가서- 쪽 이른바 네. 여의도파가 주최한 집회에 네.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아까 들으셨겠지만 정광훈 목사가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그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한길 강사는 일타 역사가 한국사 그렇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이것을 여기 앉아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의 어떤 수구적인 집회에 전한길 강사가 자기를 거기에 본인을 이렇게 빠뜨리지는 그런 예.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이게 그 MBC나 일부 언론에서 예.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봐요. 예. 우리가 어느 집회를 해도 이게 목소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게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고 뭐 주도권 싸움이 있고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전한길 강사는 이제 그 3.1절까지만 하고 강사로 전념하겠다. 예. 부인하고 약속도 했고 그게 본인 정치할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알려졌어요. 예. 근데 뭘 주도권 싸움을 해가 뭐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전한길 강사가. 근데 다만 이게 목표가 달라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왜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할까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7년 동안 강화문의 정통 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전한길 강사는 이게 노사모에서부터 중도표를 끌고 오겠다는 게 목표로 집회하는 거예요. 예. 저하고 이게 엄청난 절친이지만 서정 TV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한길 강사가. 아, 그래요? 왜? 제가 좀 보수니까. 절친이세요? 예. 근데 오. 자기는 중도표 10%를 끌어온 게 목표다. 예. 그때까지는 야 아무리 친구지만 그거 못 나가겠다. 약간 우파 성향은 안 나간다 그 저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통 우파고 이제 본인은 중도표를 좀 끌어오겠다는 목표로 예. 나온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예.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이게 너무 분열로 보지 말고 예. 다만 이제 3.1절은 워낙 큰 집회고 1,000만 명이 모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 위주로 해서 야 3.1절은 같이 광화문에 1,000만 원 모이자 예. 이렇게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중재를 또 하고 예, 있습니까? 그 중간에? 김진홍 목사가 중심이 돼서 다 같이 3.1절은 같이 하자. 근데 3.1절에 광화문에 안 오면 아까 뭐 종북 친북이라 그랬잖아요. 3.1절에 1,000만이 모여가 완전히 진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예. 헌재나 보여줘야 되잖아. 여기까지 다른 데서 집회하면 또 이게 분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3.1절은 모이자 이렇게 중재를 하고 그러면 있어요. 이른바 3.1절의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같이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직 모르죠. 그걸 지금 중재하고 중재 중에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뭐 저는 3.1절은 이제까지 다른 데 있잖아요. 예. 광주까지. 예. 근데 3.1절은 이게 광화문 외에는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일 데가 없어요. 한번 이게 제대로 국민의 뜻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면요. 여의도에는 여의도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합쳐야 합쳐야지 이게 엄청난 게 인원이 모일 거 아닙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3.1절만이라도 같이 합쳐서 두 팀이 같이 해서 이게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아니, 중재를 근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 중재도 좋고 다 좋고 모이셔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예? 정광훈 목사님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통 보수의 생각인 겁니까?
정통 보수의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정통 지금. 보수의 길을 걷는 예.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정관 목사님의 개인적인 아니 지금 사관이고. 정통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전한길 강사는 중도 노사모에서 넘어왔고 예. 외연 확장 예. 이분은 계속 보수로 7년도 해왔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그래 불리한 거죠.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딱 던지셨어요. 또 설명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러니까 이것 가정을 했어요. 가정. 최근에 이제 헌재에 대해서 뭐 습격 뭐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한 가지 질문과 답변이 좀 어제 국회 대정부질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습니까? 네. 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긴 좀 한계 있습니다. 자, 습격 사건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결론도 안 나는데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우회한 거죠, 답변을. 그런데 어제 전한길 강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건 자막으로 좀 나가게요. 전한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큰일이 난다는 거죠. 뭔가 들고 일어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질문과 약간 같은 맥락이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보수가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라는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에 우리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습격이나 폭동이나 이렇게 저항권을 불러일으킬 만한 폭력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물건 부수고 난동행위한 사람들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기존 질서를 굉장히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소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도 이게 무슨 습격이 된다, 뭐 이게 다 뭐 4.19 혁명처럼 제2의 4.19 혁명이 난다, 이런 거는 헌재가 뭐 점령되고 약간 뭐 폭력적 행동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그러려면요. 예. 오히려 이제 진보진영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요. 예.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존중한다. 이걸 이렇게 발표해 주래요.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본인들은 제가 만나봤더니 민주당 편을 만나봐 대기실에 이야기하면요. 예.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걸 생각하고 인용일 때만 승복해야 된다. 기각일 때는 본인들 납득이 안 된대요. 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각되면 또 반대 기각될 쪽에서 때 민노총이나 뭐 예를 들어 이런 단체들이 약간 반대쪽 진보 단체에서 촛불 들고 이게 아니 헌재가 왜 탄핵을 기각하느냐 또 이게 시위 안 논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 말은 이게 보수든 진보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같이 승복해야지 예. 인용만 승복하겠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봐요. 김상일 평론가는 약간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야당에서 누가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당 사람도 꽤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 뭐 을사오적이다. 그리고 뭐 대리인단은 뭐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게요. 다 사법 불복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 불복을 하는 나라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죠? 저렇게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강목 들고서 뭐 무슨 조폭 구역 싸움 하듯이 싸워서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적어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개인이 감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와 말은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회에서 이런 걱정이 좀 담긴 질문이 나왔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뭐 결론도 안 나왔는데 그거는 좀 뭐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자,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19일 날 명태균 씨 어떻게 국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않는 걸로? 예. 왜요? 건강상 이유로 그렇습니다. 무릎이 계속 안 좋은 거군요. 예, 무릎이 안 좋고 뇌진료 받았는데 뭐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 처방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사이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도 뭐 좀 보도를 탔는데 이 방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현장 질의 또는 뭐 현장 청문회. 예. 이건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예.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특검법,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지금 이 상임위에 상정이 됐고 아마 이제 절차가 또 진행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좀 반발하는 입장인데요. 오늘 명태균 씨 측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어떤 숫자를 좀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귀를 잡은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이분들은 얼씨구나 하고 명태균 특검에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금폼 포렌식을 하니까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습니다. 자, 이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서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동원 대변인께요.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 오늘도 휴대폰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에 저장돼 있는 뭐 정치권 뭐 인사들이 뭐 140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항상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하면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게 이 신빙성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또 뭔가 추가 폭로를 또 예고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140개의 전현직 140명이 넘는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개가 오히려 작은 숫자 아닌가요? 이분은 그야말로 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 늘 있던 분이었고요. 또 여론조사 업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우리 앵커님도 지금 휴대폰 보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전현직 의원이 있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0개보다 몇 곱절 많은 그 의원들이 있을 텐데 글쎄요. 140명 이상의 국회의원 전현직이 있다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폭로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글쎄 저는 애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갖고 명태균의 어떤 그 황금폰의 위력 앞으로 이게 까지면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올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지금 범여권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 내용보다도 저 숫자를 먼저 강조를 하는 오늘의 폭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실소를 했던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서지현 부의장께서 보시기엔 저 명태균 휴대폰에 저장된 전현직 의원 140명. 그러니까 뭐 카톡 대화 내용도 있다고 그러고 뭐 번호도 있는 것 같고 뭐가 파일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해석하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도 명태균 게이트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자범 수준이다, 선거 브로커일 수준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다가 이 사태까지 왔는데 명태균 측에서 얘기했던 건 국회의원 전화번호 140개, 저도 한 500개, 600개 됩니다. 전화번호 저장은. 그러나 그 앞에 갈로된 게 있죠.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된 국회의원 숫자가 140명 된다는 것이고 오늘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다리 씨라든지 또 박상훈 의원 같은 그러니까 특정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특정한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2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뭐 140명 있다고 해서 에게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또 제2의 그 명태균 게이트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이게 좀
간격이 있었죠. 지난해는 사실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치인 이름들을 참 많이 거론했죠. 그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당사자는 또 해명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간격이 있었어요. 계엄사 때 탄핵 정국 이후에. 그런데 다시 휴대폰에 저장된 전현직 의원이 140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뭐 카톡 대화도 있고 등등등 있다. 이게 오늘 또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입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저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내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진행 중이다. 민주당 그렇게 주장하죠. 이런 거에도 다 들어봐야 되고 계엄의 동기도 들어봐야 되고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여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김동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명태균 특검법의 목적 또는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단순 명쾌합니다. 왜 지금 명태균 2라운드가 시작이 됐을까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여론조사가 말을 했듯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예,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세력들이 이상하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감추어줬던 이 칼을 꺼낸 것입니다. 사실은 뭐 새로울 것도 없지만 명태균 사단이라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일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특검에 반대하는 자가 명태균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입만 보고 명태균을 주구장창 찬성하는 민주당 세력이 오히려 명태균 사단일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특검이 통과가 되면요, 이른바 뭐 통과가 저는 안 되리라고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매일매일 일일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그 증인을 불러서 어떻게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전에 특검에서도 봐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기 대선 저 스스로는 조기 대선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가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조기 대선에서 매일매일 명태균 특검을 브리핑을 하고 그 브리핑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주 쉬운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조기 대선 이것이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엔 지금 김동원 대변인께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 때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 주자들 중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언급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계속 알리고 수사 내용 공개하고 이럴 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당의 시각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주장은 기시감이 드는 게 지난 총선도 똑같아요. 그 김건희 특검법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총선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하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총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당 참패입니다. 참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관련된 게이트가 나온 거는 2024년 9월이고요. 12월, 1월이 되면서 명태균 측에서도 이 검사가 그 황금포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가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들도 명태균 스스로가 나는 범죄자지만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기 대선 말씀하시지만 또 대선이 끝나면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선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있으면 풀고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홍준표 앞서 나오셨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측에서는 내가 시장을 만들어줬다고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더욱더 찬성해서 이 혐의를 벗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말씀이고 행동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야 공방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돼서 논의가 시작이 된 과정이고요. 자, 그런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초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야당 중심으로.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불구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팀이 그 부분은 현재 그 관련된 포렌식을 이제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여론조사 조작과 그렇다면은 소환 조사 왜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물증 충분히 끝나고 때가 지나가면은 전 소환 조사 이런 거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답변이 나왔거든요. 서재원 부위원장께는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응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사실 소환 시기가 한참 늦어도 늦었고 또 소환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황금폰의 모든 자료를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소환해야 된다. 제가 강조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즉 주가 조작은 예전 20년 전에 있기 때문에 증거 조작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되고 뭐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직 영부인 때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특히 육성에 대해서 가장 큰 주인공이라고 해야 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중간 결과 발표 전에 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 수사의 ABC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의 계획도 없이 저렇게 하다 보니 저는 김건희 여사는 공개든 비공개든 나가서 소환 조사를 받아서 사실을 또 당당하게 또 밝힐 의무가 있다 보는 겁니다.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지금 여당의 입장도 조금 궁금해지게 되는데 일단 어제 법무장관 대행이 질문을 받고 뭐 분석이 다 끝난다면은 소환 등 이런 거 시도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직 어떤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닌 겁니까? 어제 법무부 차관 그 얘기의 정확한 워딩이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필요하면이라는 이 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필요하면이라는 말을 이른바 황금폰의 그 대화 내용이 통화에서 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조건 소환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아직까지 이 소환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거나 어떤 지침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대체 왜 법 위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징후가 포착이 될 경우에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리스트에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그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당내에서도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글쎄요 결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느 쪽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한 10월경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있던 모 기업체의 대표가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3,500을 줬다라고 하는 걸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제가 사실 그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그분 말로 그분 워딩을 그대로 전하자면은 하등의 법에 위반한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 정당한 그런 그 지출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글쎄요, 저는 이 명태균 그런 파문 이것이 태산명동의 설필이다 하는 우리 말에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원 부위원장. 그러니까 오세훈 측에 이제 3,500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모든 거는 정치 자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 특검의 이제 필요성을 또 반증하는 또 증거겠죠.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게 아직 판정이 안 됐었죠. 판정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게 되면 정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요. 선거 외비용이라도 모든 것은 후보자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해서 대납을 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게 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어디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들여다본다. 단계에 있는 그거는 것이죠. 수사와 네. 상관없이 선거 기간에는 누구든 하면 되는 것은 안 되는 그건 겁니다. 이제 불법인 선관위에서 겁니다. 판단할 문제고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 보기에 그게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여론조사가 불법이냐면요, 공표 시기에 공표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여론에 이른바 마사지를 해서 수치를 조작했거나 예. 이런 게 불법이지. 그 여론조사를 한 대가를 지급했다, 예. 이것은 불법이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그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도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시청자분도 보셨죠? 검찰 쪽에 적극적인 수사 이런 걸 좀 촉구하는 말인데 아까 이런 두 분 말씀 이렇게 좀 그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는 오늘 야권 얘기인데요. 굉장히 주목되는 두 인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우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동상이몽일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만났습니다. 몇 시간 안 돼요, 만난 지. 오늘 만남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시다가 다시 당으로 돌아오신 우리 김경수 전 지사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정말 우리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됩니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쎄요. 두 인물이 뭔가 작정한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저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우선 서재현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들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만남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추진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만남을 추진한 거는 본격적으로 당내 통합 행보냐? 이런 시각과 아니다. 이거 비명계를 중심으로 요즘에 쓴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게 좀 뭔가 가라앉혀서 조금 시선을 돌리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평가와 시선이 갈리는데요.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어느 시선이 궁금해서 델리민주 라이브로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통합행보고 동상이몽보다는 동상동몽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상이몽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신분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 다양한 목소리,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당했기 때문에 또 환영의 메시지도 함께, 그리고 또 만남 또 사실 이렇게 조기 대선에 어떤 그 직면하지만 당대표로서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국민들 함께해서 헌정 수호 세력의 연대로 함께 가자. 더 큰 연대. 그런 통합의 메시지나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달랐던 부분은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팬덤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 문제, 즉 온라인 당원의 활성화도 있지만 오프라인, 즉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소통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럼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게 또 익명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대에 대한 험담을 넘어서 공격,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함께 했다. 그래서 큰 틀은 동상동몽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오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인터뷰 내용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대목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가 있지만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 민주당은 늘 대선에서 간신히 이겼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겨우겨우 이긴다, 대선에서. 밖에 있지만 다 끌어안아야 된다. 바로 이건데요. 오늘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만남 제안에 왜 응했을까요? 네, 김경수 전 지사의 마지막 코멘트가 의미심장하죠. 늘 이겨도 아슬아슬히 이겼다. 간신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 말을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재명 또 친명 세력이 천하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즉 친문, 바로 이전에 국정을 담당했던 친문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대선 힘들다 하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친문 세력의 적자는 다름 아닌 여기 있는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내 힘을 같이 합치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헌정수호 세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헌정수호 세력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헌정수호 세력일까요?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조작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드루킹 그렇습니다. 사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1년 지금부터 4년 전에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화답을 했던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지요. 전과 사범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또 지금도 5개의 재판에 8개의 사건에 무려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서 헌정수호 세력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이끌자 하는 거에 글쎄요, 진정성이 얼마나 있나 아마 우리 국민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죠. 다른 일정도 지금 예고돼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인사들 만나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이 비명계로 꼽히는 다른 인사분들, 대선 주자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쭉 예고가 돼 있어요. 만나는 걸로 차례차례 만나는 걸로 이달 내 회동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목소리를 좀 내신 비명계 인사, 비명계 정치인들이 좀 계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말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우선 통합과 포용력을 갖춘 유능한 민주정당으로 다시 한번 황골탈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그런 행보를 할 거라고 보고 또 시작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죠. 그동안에 진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도 사과하고 저거 하라고 했잖아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어요. 좀 업보가 많이 쌓였는데 그건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완사이드하지도 않잖아요. 이 탄핵이 인용된 대선치고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모임이 있죠. 초일회라고 뭔가 좀 예고하고 있어요. 아까 양기대 전 의원이 여기 초일회 간사를 맡고 계셔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는 18일에 희망과 대안 포럼 이런 이름의 어떤 공식적인 모임을 좀 출범시키겠다고 예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 출범식 참석할 걸로 보이는 인물들이 있죠.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등등등 다 비명계의 묵직한 정치인들이시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예고가 돼 있어요. 이름이 희망과 대안 포럼이에요. 김동원 대변인께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희망과 대안이라는 포럼을 출범하자 해서 이름을 괜히 진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대안이라고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비명계 모임에서 주제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비명계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아마 생각하는 건데 그 대안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네, 시청 여러분이 흔히 생각을 하는 삼김, 또 다른 산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선 후보라는 게 갑자기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20, 30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낸 분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인데요. 희망, 당연히 대안 이런 지금 이 비명계는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던 분들이거든요. 아예 빵조차 못 먹은 분들이 공천 탈락한 부분이 있고요. 대개 한 30여 명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18일 날 저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게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있거든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예, 2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26일 날 있죠.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뿐만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비명계는 예열을 할 것입니다. 이 엔진을 틀고 군부를 떼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3월 중에 이 최종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아마 본격적인 그런 가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누구시고 대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김경수 좀 아까 나왔죠. 김부겸 또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새로운 또 이 신인도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예. 나름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들의 어떤 그 희망가를 이제 부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6일 결심 공판을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걸로 제가 이 몇몇 분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운동화끈을 고쳐매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전언을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서전 부위원장,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워낙 당에 지금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다, 또 이런 시각도 강하게 있습니다. 공고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비명계라기보다는 누구든지 대선에 대해서 또 꿈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전략을 또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2조 심판 총선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오직 이재명 대표의 포커스를 맞춰서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외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보다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당원들이나 물론 경선인단이지만 당원들도 의견도 함께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행보나 목소리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네. 좀 이재명 대표 얘기만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또 사실은 뭐 개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언론이라든지 혹은 관심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각을 지는 또 비명이나 반명의 목소리가 언론에 좀 더 크게 들리고 그에 대해 이슈화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지금 야권의 오늘 주목했던 만남까지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에 흉기를 사면서 점원에게 칼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